저희가 또 오늘 또 굉장한 또 This is 프로페셔널 스타일. 컨텐츠를 하나 또 날아왔잖아요. 요즘 또 이걸 안 본 분들이 별로 없죠? 그쵸, 지금 넷플릭스 제일 핫한 드라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한 2위인가 1위? 아 순위는 몰라가지고 제가 제가. 진짜로 물어본 거였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그만큼 핫하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게스트 소개 한번 가실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제 드라마나 뭐 책 속의 캐릭터들에 대한 이 심리 해부도 같이 친구들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 선생님 아니에요? 심리학 선생님? 네, 뭐 정신과 저희가 전문의시죠. 정신과랑 심리랑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저 고등학교 때 엄청 심리 쪽에 관심 엄청 많았어요. 저. 전공을 왜 안 하셨어요? 성적이 왜 공격하시죠?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였는데 리샤 때리지 마세요, 선생님. 내 목발이 어디가 돌아? 지금 못 도망가 그거 없으면.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실 그 정신과 선생님들의 유튜브는 좀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 채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 좀 찾아왔다가 좋아지시면 또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고 기쁘게 보내주세요. 아, 좋아졌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병원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못 물어보는 질문인데 정신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는. 네. 저는 일단은 의대에 가서 좀 성적이 망했었어요. 의대는 이제 유급이란 게 있거든요. 예. F를 받으면은 그 다시 재수강하고 뭐 다니는 게 아니라 한 학년 내려가서 오. 다녀야 돼요. F 하나만 있어도요? 네. 어머. 근데 저는 2번을 내려갔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2번을 유급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었으면은 저는 고3인데 아직 고1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 고3에 있는데 심지어 후배들이 선배로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의대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그만두려니까 막막하잖아요. 일단 군대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일단은 졸업하고 다른 좀 직업을 찾아보자라고 어떻게 의사 자격증만 따고 다른 이제 그걸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정신과를 그때 이제 배웠어요. 억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신과를 배웠는데 처음으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면은 좀 내가 계속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그때부터 좀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요. 이래서 네 어쨌든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와 흥미가 생기셨네. 그 정신 네. 정신에?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얘기해볼 드라마가 지금 또 핫하디 핫한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는 사실 이거 제목 봤을 때 와 이건 내가 진짜 봐야 된다. 이거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목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울 것 같아요, 정도로. 진짜.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제목을 적었지? 라고 해서 봤는데 저희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진료실에 어쨌든 뵙는 분들한테 자주 드린 말씀이 사람은 다 별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 다 별로다. 인정. 네, 사실 당신도 별로고 저도 별로고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들도 사실 다 별론데 높은 기대치를 가졌었으니까 상처받은 거고 우리가 기대치를 다 낮춰야 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 이게 기대치를 제일 처음부터 확 낮춘 맞아요. 주인공이 또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응원하게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다 어떻게 봤어요? 이 작품 자체가 박혜영 그 작가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박혜영 작가님의 그거 봤었거든요. 나의 아저씨. 사실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이 드라마도 그렇고 이 작가님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위로받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에 있었는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인생 드라마에 등극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대로만 간다면 넌 내 인생 드라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스토리에서 막 공감되고 막 슬프고 이런 거보다도 좀 더 예술적으로 좀 더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뭔가 그 장면들이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의 그 말싸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가 평상시에 할 만한 말싸움은 아니잖아요. 표현으로도 막 총알을 쏘아 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 작품을 또 오해영이라는 거밖에 못 봤는데 또 오해영이랑 이 모자무사랑 엄청나게 간극이 커가지고
같은 작가님이 쓰신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의 그 깊이가 다른 작품이어가지고 무언가 깨달아버린 느낌? 어떤 작가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 좀 싶기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거 나한테 완전한 판타지 영화다. 아마 비슷한 업계이신 분들은 초반에 그 공감되는 부분도 엄청 많기는 했었어요. 당연히 그거를 이제 기저에 깔고는 있지만 아 어쨌든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싶었고 좀 오랜만에 그런 인간의 감정을 다룬 좀 깊은 드라마였다. 저희가 또 줄거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드라마는 어금니 꽉 깨물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한 인간과 역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런 그를 끌어안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인데요. 저희가 그 등장인물 디스스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 우리 네네. 황동만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주인공이죠? 네, 디스스 남주. 구교환 배우님이 하셨죠. 아 또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예, 제가 그러니까요. 일단 구교환 씨 나오면 사실 애초에 좀 하트를 깔고 가는 게 좀 있어요. 아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 구교환 씨를 캐스팅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게 이 황동만이라는 캐릭터가 이 초반에 굉장한 밉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좀 빌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 8인회 중에서 자기만 이제 영화 감독이 못 돼가지고서는 어떤 그 열등감, 찌질함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여과 없이 표현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비호로 보여질 수 있는 캐릭터인데 구교환 씨가 그 선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나 작가님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좀 이렇게 러블리한 배우로 캐스팅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찰떡인 배우신 것 같아요. 그 자체더라고요 정말. 네. 진짜 네. 맞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밉상이어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뒤에 끌어가려고 하시나 이 캐릭터를 맞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시나 해서 더 궁금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변은하 씨는 지금 디스스 고윤정님이시죠? 네 고윤정님 부모님께 버려지고 이제 새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피가 나는 특징이 있죠. 근데 또 그런 배경과도 또 무색하게 이분이 이제 그 영화사 PD님이시잖아요. 그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또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도끼라는 별명이 있죠. 다 찍어내린다고. 감독들이 다 그래서 변은하 터치 받고 싶어서 난리인 그런 유능한 PD입니다. 황동만과 서로의 이제 무가치함에 대해서 서로 누가 무가치한가에 대해서 거의 싸우는 느낌일 에. 정도로 처음엔 시작을 하다가 이제 누구보다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죠. 변은하 씨. 그 박경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능과 성공, 욕망이 매우 강한 캐릭터지만 이제 동시에 열등감이 조금 있으시고 이제 자격지심에 깊게 잠식이 된 영화 감독. 이분 같은 경우도 진짜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오정세 맞아. 씨였잖아요. 진짜 네. 저 오정세 씨. 진짜 그 박경세 그 자체였고 그나마 여기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감독이잖아요. 영화도 5편이나 연출해서 극장에 이미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데뷔작이 제일 좋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맞아요. 영화 쪽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업종에서 박경세, 황동만 이 투탑의 인물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요 황진만 디스이스 기억나시나요 우리 쌤님? 아 그럼요. 황진만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정신과적인 문제를 많이 가진 캐릭터니까 저는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황동만의 형님이시죠. 되게 촉망받는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시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시집도 내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자신의 딸을 잃은 상실감에 무너졌는지 계속해서 이제 매일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예, 자살 시도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동만이를 먹여 살리고 있죠. 맞아.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월세도 내고 이제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동만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면의 고통에 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로 좀 나오죠. 지금 모든 인물들이 다 대놓고 그 어떤 질환인지 나오진 않는데 진만이만 맞아. 유일하게 뭔가 엄청난 증상을 하나 보여놨잖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그 지금 소개한 캐릭터 중에 황진만 씨만 아마 정신과에 오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 앞에 다른 세 분 같은 캐릭터를 훨씬 더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기만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나름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네. 속에서는 맞아요. 정말 맞아요. 힘들어하기 맞아.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저희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동만이가 극 중에서 진짜 약간 관종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괜히 막 더 과시하는 것 같고 더 시끄럽게 굴고 약간 막 이러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왜 이런 건지. 동만이는 보면은 이제 모든 장면에서 자기가 결국 주인공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남을 다 끌어내려요. 예. 모든 사람들을 다 흙탕물로 데려와서 같이 놔둔 겁니다. 진짜 앞으로 이건 전설의 명대사로 남을 것 같은데 잘나서 나를 증명하지 못할 때는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야, 이게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황동만이 이 정도면 증명 강박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성격을 좀 띠고 있는 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최대표거든요. 도끼 너 들어와봐. 도끼는 얘 제대로 찍지도 못하는 걸. 들어와봐. 나름 이 바닥 20년인데 나랏돈 먹어가면서까지 생계 유지해야 돼? 아마추어는 좋은 걸 하려고 하고 프로는 돈 되는 거 하려고 한단 말이 있어. 고 대표 이제 그만 프로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응? 자기가 다 착취하려고 하고 네. 결국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아랫사람들 깔보고 이게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고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최 대표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요. 겉으로 네. 확 드러나는. 근데 황동만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과 수치심이 들어 있어요. 예. 그 근데 엄청난 그거를 열등감. 그걸 숨기려고 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하는 거고 황동만도 일종의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막 못나 보이고 망가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남들이 내 내면에 열등감과 수치심을 먼저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먼저 막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듯한. 근데 이 황동만 같은 나르시시즘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남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진짜 최악이야. 와. 근데 이게 당연히 황동만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 선생님 그 저희가 꼭 황동만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황동만의 어떤 3분의 1, 한 10분의 1 수준의 그쵸. 비슷한 행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그래도 나르시스트라고 이렇게 아니요, 그 이제 저희가 나르시시즘이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약간 거의 지배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1, 2화의 황동만은 그 나르시시스트의 수준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공감 맞아.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사실 황동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하지만 밤마다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만하라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경찰에 신고까지 먹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카톡방에서 막 비교하고 이런 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은 사실 못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만 이제 매몰돼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내연적 나르시시즘에 약간 침식돼 있는 상태. 초반에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가 뭐 고쳐지는 그런 하나의 질병이 아닌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초기 성년기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굳어져서 쭉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고요. 네.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거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힘들어지고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가면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 작가님이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외국에는 이 외연적 나르시시즘이 더 많다고 해요. 최 대표 같은. 네. 왜냐하면은 잘난 척해도 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가 외국엔 있잖아요. 문화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잘난 척하면은 어디 가서 쳐맞아요 이제. 저 겸손함이 미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 안으로 비웃는구나 사람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되게 많고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기가 되게 대단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이 환경이 못 받쳐줘서 이런 거고 세상이 못 알아주는 비운의 천재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엔 정말 많죠. 저 어릴 때 저
27세에 그 천재 뮤지션들 죽는다 해서 27살에 죽을 줄 알았던 제가 그러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였나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27 되면은 막 뮤지션들 천재들이 다 죽는데 그래서 어릴 때 27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건 좀 내연적 자기애가 약간 이제 들어 있었겠죠. 저도 있고요. 저는 제 이제 뇌부자들을 같이 운영하는 친구들한테도 솔직하게 최근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쓴 책 중에 제일 잘 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있죠. 출판사에서도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올해 가장 기대하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다. 예. 마음속에서 제가 이제 약간 와르르 무너지니까 내연적 자기애가 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 썼는데 이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뭐 잘 나가고 있는 책들은 다 가짜고 저런 깊이 없는 책들을 이 세상이 많이 사다니 오는 날 출판 시장의 대중들은 왜 이런가? 선생님 그런 생각을 스행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제 안에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제가 그래도 다행히 정신과에 살아서 이렇게 휩쓸려 가진 않았는데 누구나 진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열등감이나 찌질함은. 근데 어쨌든 황동만의 1, 2화에 보이는 모습은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맞아요. 살아가면 솔직히 주변에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손절하자는 거지 그거는. 네. 맞아. 그 행동들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자기 자신의 삶에 굉장한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여주인공 은하님이 유기공포를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감정인 거예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랑 손잡고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면서 엄마랑 손이 떨어지고 강제로 떨어지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가.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이거 공포다. 공포스럽고 엄마가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인파에 연락할 불안해. 방법도 없고 엄청 불안해지겠죠. 그때 느낄 수 있는 게 유기불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어린 시절에 강렬하게 남은 이 유기불안의 감정이 성인이 돼서까지 지속되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사실 꽤 뵙습니다. 드라마에 이제 은하 같은 경우도 9살에 엄마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가버리고 제일 사랑하는 존재한테 버림받은 최초의 트라우마인 거잖아요. 네.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 세상에서 이제 아는 사람 없이 혼자가 된 느낌이었겠죠. 이런 트라우마들은 정말 뇌에 각인처럼 남아서 그 이후에 약간이라도 그게 좀 연상되는 장면들이 되면 그때 감정들이 확 몰려와요. 트라우마. 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답장이 늦는다. 답장 늦을 수 있잖아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예, 답장 늦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머릿속에 날 버렸다. 모든 시나리오가 싹 그려지면서 머리로는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또 보채고 힘들게 하면 안 되라는 거 머리로 알지만 그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은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갑던데? 그러니까 집착으로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뻗어 나갈 때도 있죠. 막 표현될 때 있죠. 근데 은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특징이 뭡니까? 보면 초등학교에 가만히 있어요. 무던해요. 숙이고. 겉으론. 그러니까 감정을 감춰요. 안 드러내고 감추고 억압하고 억제하는 게 이 은하의 그냥 어릴 때부터의 방어 기제거든요. 그게 성인 때까지 똑같이 오는 거죠.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극복이 돼요? 상담 치료를 좀 길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어쨌든 나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 대인 관계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어린 시절 만들어진 이 기본 틀로 어린 시절 만들어진 지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새로운 경험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 이제 좀 타이트한 상담을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합니다. 장기간 하면 장기간 해도 불안해하실 때 많아요. 선생님도 결국에는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이분들 입장에서 또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사람인지 안 버릴 사람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흔들어 놓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날 안 버려? 막 이러면서. 너 나 버릴 거지? 버릴 거지? 나 이렇게 바닥인 사람이야. 이렇게 네, 그 보여주고. 속마음은 이래도 날 버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속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슬퍼. 저희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거를 다 받습니다. 그거를 다 받고 받아낸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죠. 근데 밖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받아준다.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관계를 쌓아나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게 되고. 근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너무 불안이 심할 때는 당연히 약도 써요.
그 말 그대로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너무 과활성화돼 있는 거여가지고 편도체. 네, 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되게 힘든 기억이 있는 분들 중에 어린애 가지고 그냥 MRI를 찍고 왔는데 MRI 판독에 편도체가 커져 있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린애가. 어린 시절에 어떤 학대나 방임 같은 경험이 있을 때 어. 뇌가 실제로 그 흔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흉터네 흉터. 네. 그러면은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돼요? 아 그럼요. 아 돼요? 몇 년을 걸쳐서? 뭐 몇 개월 만에 사실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에 걸쳐 가는 경우도 있고 저랑 평생 보자라고 서로 약속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오. 근데 오. 이제 평생 보자라고 약속했는데 자연스럽게 몇 년 지나면서 본인이 이제 더 성숙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기 자녀도 이제 진료실에 데려와서 인사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저희는 진짜 뿌듯하죠. 그분들이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장기적인 정신 분석 혹은 심리 상담을 이 어미새가 자녀를 키우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새가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떠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무조건 평생 볼 거다 버리지 말라 하던 분들이 그냥 먼저 떠나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아 이제 자연스럽게. 다 컸다라는 거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어릴 적 그 경험이 중요하네요. 아 어쩔 수 환경이 없죠. 중요하네. 너무 중요하죠. 자아형성 시기. 그게 전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좌절하시거든요. 나는 이미 글렀구나. 맞아. 예, 근데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 극 중에 보이는 은하 같은 경우도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감정 알아채려고 상담받고 나중엔 점점 더 단단해진 모습 보이잖아요. 예,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사람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절대 안 바뀐다. 파워. 네.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중에서는 노력하면 바뀐다 편이신가요? 무조건 변하죠. 사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너는 10대 때랑 지금 너랑 똑같냐라고 하면 그럴 리가. 다르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예, 남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삭막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떠올라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었는데 은하가 자동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네. 동만이가 막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네. 동만이가 워치를 보고 맞아. 그 뭐냐 설렘이 아니고 네. 놀람으로 떠서 네. 자기가 그만큼 나쁜 나는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떠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은하가 주인공인 장면이거든요. 은하는 지금 아직도 너무 놀라 있고 사고 날 뻔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우리가 사실 그치 괜찮아요 하고 가혹해졌을 거예요. 좀 이상하긴 했어 거기. 네, 근데 동만이는 자기 감정이 맞아. 너무 취해 있는 사람이고 일단은 지금 공감 능력을 발휘할 여력이 없어서 자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그건 만약 우리가 누가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쟤 뭐야? 손절.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은하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그 500원 500원짜리 동전 들고 집 어디예요? 맞아요. 내가 가서 동전 줄게요 막 이러잖아요. 은하는 거기서도 유기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얘가 이제 괜찮아져서 나를 떠나는구나. 마치 그런 어린아이가 의미였구나, 500원이. 잡듯이 그 장면 보면서 둘의 캐릭터를 너무 잘 우와. 녹여냈고 와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려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네. 역시 디제스 박혜영. 저는 눈물이다, 그 뭐냐 그 동만이가 저 놀랐어요 진짜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할 때 그때는 진짜 집비 모른다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가 더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동전 가지고서는 이제 그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했다는 게 결국에는 저는 그게 황동만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은하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에 가슴이 좀 아프네요. 아 근데 그 장면 어떻게 봤어요? 진짜 그 허기 장면. 저는 엄청 공감됐거든요. 네. 그 전에 밖에서 조금 좋지 않는 네, 일을 피드백을 뭐 말 다 듣고 이 공허함에 그냥 다 채우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감정적 맞나요? 폭식하는 분들이 요즘은 진짜 많죠. 그니까요. 저 그거 생각했어요. 감정 반지 모르세요? 아 색깔 변하는 거. 감정 반지. 그 온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고. 옛날에 그런 루머 반지가 있었거든요. 문방구에 팔았어. 선생님 감정 반지라고. 아예 모르시는구나. 네. 감정 반지라는 게 아까 워치에 감정 워치에 좀 그 초기 아, 모델이었는데 예, 오리지널이었는데 그 말씀하신 그 폭식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꼭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한창 폭식을 할 때 왜 폭식을 했냐면
일이 지금 막 산더미처럼 밀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미루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미룰 수가 없는 인간이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난 배가 고프잖아데 이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이 생기잖아. 이거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그래서 저는 폭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감정적인 문제랑 같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먹으면 그 순간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 예, 생각을 일단 끊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냐를 물어보면은 먹는다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이 동만이나 또 동만이 형인 진만 씨나 불안을 다루는 법을 잘 모르고 먹는 걸로 해결하는 분들이에요. 맞아. 술도 마시고 맞아. 예, 근데 심지어 자살 시도하려는 형한테 뭐라고 하죠? 가서 먹어. 내려와 김치볶음밥에 맞아, 줄게라고 맞아. 하잖아요.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이 작가님 무서운 게 맞아요. 우리 요즘 다들 많이 불편해지면 일단 먹을 거 시켜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실한 방법이란 걸 다들 알고 있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우리 현대인들 다 더 공허함을 느끼면서 사는데 뭔가 채워진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다들 보상. 음식에 네, 엄청나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만이는 감정어치 면접 보러 간 곳에서 무직이라는 걸 딱 듣는 순간 이제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 속이 텅 비어 버렸기 때문에 소멸. 그 순간 허기를 느꼈고 와서 와, 그 폭식하는 장면도 어떻게 그렇게 그려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공허할 때 그냥 돈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막 동생들한테 갑자기 뭘 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사주는 건 동생한테 사주는 건 그나마 오히려 그래도 좀,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막 성숙한 오늘은 쪽일 안 것 공해? 같은데 나 언니 우리가 뭐 시켜 먹거나 뭐 할 때 도파민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언제냐면 예측 도파민이에요. 시켜놓고 기다리고 두근두근 할 때가 맞아. 사실은 맞아. 실제로 맞아. 더 좋거든요. 맞아. 실제로 사고 먹을 때는 그 정도의 도파민이 네. 없어요. 제가 그 작년에 그 가차 도파민에 미쳐가지고 그게 예측 도파민의 끝판왕이잖아요. 뭐 나올까? 나와.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쓸 데가 없어. 그냥 그게 끝이야. 여행 갈 때도 여행 가기 전에가 제일 재밌어. 그쵸. 짐 싸면서 여행 갈 때랑 뭐 정해놓고 여기 예, 가야지라고 예, 할 예. 때가 우리 제일 설레잖아요. 네. 그 전날 밤 네. 전날 밤 아주 그냥 잠 못 들어가지고 막 기대되고. 그럼 그 예측성 도파민 그거를 좀 대체할 만한 거 없을까요? 그런다고 계속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잖아요. 즉각 만족과 지연 만족이 있어요. 즉각 만족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시켜 먹는 겁니다. 바로 바로 되잖아요. 네. 지연 만족은 반대로 뭘까요? 좀 기다리는. 내가 장 보고 요리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정말 좀 시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이럴 수 있지만 진짜 만족감, 더 큰 만족감은 사실 그때 나오거든요. 내가 요리한 거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을 때 온전히 그걸 즐기면서 맛이 없으면요? 뭐 내가 요리했을 때 라면이라도 끓여요. 라면이라도. 그 다음에 또 연습해서 더 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거. 도파민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이거를 또 하도록 만드는. 네. 그래서 또 할 때 우리는 성장하니까. 근데 네. 요즘에 이 즉각 만족들은 성장의 여지를 없애버려요. 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인데. 편리하니까. 네,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요리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점심부터 치킨 시켜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참 취약한 사람인 거고. 근데 어쨌든 내가 진짜 바뀌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네. 꾹 참고 지연 만족 쪽 트랙을 따라가야 돼요. 비효율적인. 와 근데 이거 되게 공감 가요 선생님. 제가 최근에 배달 음식을 거의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끊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해 먹는 건데 단순히 그 내가 지금 치킨을 안 먹고 내가 지금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람이 그 되게 건강하게 사는 네, 느낌. 건강하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리고 나를 되게 소중하게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한테 뭘 선물한 거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마음속에 많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장과 진짜 건강한 회복은 비효율적인 걸 할 때 따라오죠. 우리가 그래서 녹화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녹화하는 거예요. 지연 도파민을 위해서 지연 우리만 지연 도파민이고. 그냥 시간만 지연될 뿐. 근데 저는 아까 그 우리 감정 워치 얘기 나왔잖아요. 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네,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네. 이거 차면은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약간 그 심장박동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걸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정도 알려주는 거 있죠 요즘에는. 심장 변이도 스트레스 진짜? 정보를 알려줘요? 네,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애플워치야? 진짜 어머니도? 나 그건 못 봤는데. 갤럭시 워치. 내 감정 적는 갤럭시 거는- 있구나. 아 진짜요? 그거 약간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해보니까? 저는 해봤었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정확하고 이제 심박 변이도를 실제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박 변이도를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자율신경계 균형이 얼마나 깨져 있나 이런 건데 그 워치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좀 보여주고요. 우와. 그냥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하필이면 주인공 둘이 이거 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보통 주인공에게 자기 감정을 제일 이입하게 되는데 결국 작가님이 던지신 질문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너는 네 감정이 뭔지 알고 살고 있냐. 그럴 때 사람들 관찰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지하철에 타는 순간 다들 놀라울 정도로 타는 순간 다 스마트폰 꺼내서 봅니다. 그치. 식당에서 밥 주문하고만 다 이거 봐요.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그때가 멍 때리던 때예요. 옛날 같으면. 멍 때리면서 내가 요즘 뭐 하면서 사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 마음 어떤지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을 쳐다보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네. 요즘 시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보내서 안 된다. 맞아. 데이터를 넣어라 라고 하면서 다 그냥 계속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만이가 가지고 있는 내연적 자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도 많고, 은하가 가지고 있는 유기불안, 어린 시절의 감정에 아직까지 내 감정이 진짜 뭔지 모르니까 습관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도 많고, 작가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까 스행님도 바로 핸드폰 꺼내서 보시던데. 저도 그러죠. 내가 어쩌겠어요. 안 그렇다고는 안 함. 저도 현대인인데 어쩌겠어요. 저도 현대인. 진만 씨가 되게 표정도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데 그래도 밥도 잘해 먹고 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부분이 캐릭터. 있잖아요. 일 열심히 일 하시죠. 열심히 하고. 네. 그분도 우울증인가요? 네, 분명히 우울증이고 네. 요즘 되게 핫한 키워드가 이제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해서 맞아. 고기능 어쩌고가 요즘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실제로 베스트셀러로도 도서 시장에서도 많이 나가고 뭐 유튜브 주제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저도 최근에 몇 주 뒤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이 고기능 우울증으로 강연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죠. 심리상담센터에서 보니까 맞아.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맞아. 남들이 볼 땐 네가 왜 우울증? 하지만 사실 우울증이고 대기업과 이제 공무원분들 남들이 볼 때는 다 잘 살고 일하는 분들인데 네가 왜 우울증? 하지만 그분들 사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일 말고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만 해요. 일은 어떻게든 해내는데 퇴근하고 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혹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냥 누워서 무력하게 쇼츠만 보다가 기분 안 좋아지고 기분 안 좋아지면은 술 드시고 주말에는 피곤하니까 그동안 못 잔 잠 몰아서 자고 이렇게 일 말고는 뭐가 없는데 그분들한테 근데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라고 하면 또 다들 공통적으로 근데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진만이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진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알고 내 스스로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진단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꼭 들어 있어야 되는 거가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울감이고요. 근데 나는 우울감 없는데 나는 우울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하나가 흥미의 저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꾸준히 하고 있고 꾸준히 찾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진만이는 흥미가 없죠. 삶에 흥미가 없어요. 내 진료실에서 뵙는 이 고기능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삶에 재밌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는 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일이 없으면 그러면은 삶에 그게 없네요. 네, 그렇죠. 정말 다른 데서는 어떤 의미도 잘 못 찾고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인생을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햇빛 쨍쨍한 거 보고 자살 결심을 했었나 봐. 이런 날은 살기 좋은 날. 멀리 갔다면 돌아오기 좋은 날. 너무 살기 좋은 날이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더 그렇게 빠진 거 아닐까요?
그 장면이 신기하긴 했어요. 분명 날씨 너무 좋다 엄청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살기 좋은 날 이러잖아. 조금은 괜찮아지고 계시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바로 자살을 하려고 하셔가지고 저는 진만이 보면서 진짜 공감됐던 게 뭐냐면은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우리가 진만이가 술을 먹고 그렇게 자살 시도하는 거를 보는 거지 사실 남들이 진만이를 봤을 때는 집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개그맨 지망생 생활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중간에 알바 지옥에 진짜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극장도 가야 되고 알바도 막 하루에 진짜 거의 한 3-4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계속 알바를 이렇게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1-2시간밖에 난 못 자고 일어나니까 잠깐만 근데 나는 지금 우울하진 않은데 그냥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매트리스에 그냥 흡수가 돼버렸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울증일까 봐 이럴 사실 여유도 없고 뭐 사람들이랑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때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거든요. 이것도 우울증의 하나인 건가요? 그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와 맞아. 사고 났으면 좋겠다. 네,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에너지까지도 없고 맞아. 그러면 또 이제 뭐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민폐될 것 같은데 살기는 너무 싫으니까 네, 그냥 차가 와서 치워줬으면 맞아. 좋겠다 싶은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딱 안 죽을 정도로만 사고 나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좀 정당하게 좀 며칠 몇 주 쉴 수도 그니까요. 있고. 맞아. 그게 명분이 명분이 있어야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사실 회피하는 느낌인 거잖아. 그냥. 맞아. 그쵸. 우울증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일 가능성들이 꽤 있죠. 근데 저희 과가 아직 좀 먼 게 네. 이제 다른 과들은 이제 딱 뭐가 나오잖아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하고 맞아요, 뭐가 딱 바로. 나오지만 저희 과는 그런 게 정답이 너무 없으니까. 좀 정답이 없어가지고 그 경계에 서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뭐 또 나온 서적 중에 이제 반우울이라고 해가지고 네 반우울 이런 좀 썰들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 저는 놀랐는데 외국에는 응급실에 가면은 정신과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대요. 오. 마치 다리 다쳐서 응급실에 가는 것처럼 저 지금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요. 공황 이런 거 같을 진짜? 때. 외국엔 그런 게 네, 있대요. 제가 일했던 대학병원에도 있습니다. 진짜요? 있었고요. 웬만한 곳에는 있을 거예요. 네, 있고. 좋다 그런 거. 그럼 대체 저희가 그 선생님께 말씀하신 고기능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뭔가 이제 결국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뭔가 이제 하고 싶고 재밌고 설레는 거 찾아야 우리가 되는군요. 해야 되는 일에만 이제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어서 해야 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거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데 이거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도 없고 그니까. 이거 쳇바퀴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겨우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숙제로 하냐라고 하면서 안 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행동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의욕이나 흥미가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때 의욕이나 흥미가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냥 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친구라던가 연인이라던가 가족들이 그 상태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말이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 해서 은근히 많이 걷게 만들고 햇볕도 좀 쬐게 만들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약간이라도 기분 좋게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뭐 했네라는 느낌을 심어주고 요거를 조금씩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혹한 게 어쨌든 다 네가 노력 안 해서 네가 게을러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10년쯤 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게 많고요. 맞아. 굳이 막 저희 채널까지 찾아와서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아요. 이제 뭐 우울증이란 병이 어딨냐. 너 뭐 택배 상하차 며칠만 하면 다 낫는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달거든요. 참 아직까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언덕 위에 하얀 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거 아직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앞장서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가 나약해 이러면은 거기에 좀 대응할 만한 이런 비트박스 이런 것처럼 어떤 문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럴 조용하세요, 듯한데?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저도 그럼 이제 저희 채널 PD님한테 숙제로. 맞아. 근데 요즘엔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긴 한 게 제 주변은 다 이제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가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저도 한창 그 내부자들 엄청 열심히 챙겨볼 정도로 이제 그 뭔가 정신에 대한 나의 정신에 대한 그런 걸 공부를 엄청 했는데 친구들한테 엄청 권장했는데 서로 그 권장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한 번만 되면 되는 것 같아. 딱 한 번만.
별거 아니다라는 그 분위기가 딱 한 번만 되면은 이제 다 그래 나도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실 그 한 번 열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문치님 보니까 그래도 젊네요 확실히.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 주변인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저는 문치님 나이 때에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대별로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닌데 그 나이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무슨 뭐 우울감이라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문화가 아예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거긴 했어요. 제가 숙주? 제가 숙주긴 했어요. 제가 왜냐면 TCI 검사라는 걸 처음 했었는데 네. 그게 뭐예요? 그 성격 기질 검사인데 그걸 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뭔가 나의 기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알아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어, 되는 어.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 다 한 명씩 다 시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네. 야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해석해주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좋다. 야, 근데 하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좋은 친구들이네요. 네, 진짜 좋아요, 되게 친구들은. 좋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그 병원 가야 되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당신은 게으르군요. 막 이런 단순히 게으른 건데 당신은 게으르군요.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가면 선생님들이 님 잘못 아님이라고 해줘. 아니 설령 게을러 보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당신은 게으름증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역시 하고 마음을 놓을 텐데 아무도 일단은 한번 뭐 일을 좀 뭐 쉬어보시던가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그게 안 된다고요 일 못 쉰다고요 막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더 병원을 네. 회피하게 되는 것 맞아. 같아요. 꺼려해주는. 쌤님의 좀 진단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목 타요.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냥 나는 사실 우울증이 아닌데 네, 병원에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더 노력하면 그냥 될 수 있는 거 맞아. 우울증 핑계 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말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 아닌 분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우울증일 때는 일단은 되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고 과도하게 죄책감 느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망증도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 우울증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업무 능력도 떨어져요. 네. 이제 건망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방금 한 거 까먹는 경우도 너무 많고. 저도 건망. 어머머머. 엄마 주차장에 놓고 오고 집에. 엄마 놓고 갔어요. 진짜 엄마 데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엄마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근데 평생 건망증이 있었던 거랑 그 우울증 네. 때문에 건망증 생기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번아웃이 1번으로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깜빡깜빡 할 때는 말 그대로 잠 못 자고 일 너무 많이 하고 이럴 때는 깜빡깜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까먹어요. 집 비밀번호 갑자기 못 누르기도 하고 알고 있던 가족 뭐 전화번호 생각 안 나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말하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오시는 분들 중에 나 게으르다라고 자책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게으른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책 별로 안 해요. 그 게으름을 즐기지 그냥. 진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 걸 나쁘게 봐요. 가만히 있으면 일단은 죄악시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은 하는 말들이 이제 잠은 죽어서 자라. 뭐. 맞아. 졸려 지금?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루에 몇 시간 자요? 하루에 몇 시간? 저 최소 7시간 자려고 노력해요. 그 전에 몇 시간 원래 몇 시간 주무셨길래? 진짜 거의 못 잤어요. 잠이란 거를.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한 5시간? 5시간. 너무 적게 잔다. 몇 시간 주무세요? 전 딱 한 7,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고 계신 거고 이제 우리 사람들의 99%가 자기의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있어요. 예. 이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이제 기업이나 지자체 강연 나가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9시간 자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손 들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헐. 9시간도 어떻게 그렇게 자냐 이러면서 굉장히 비웃고. 뭐 신생아냐 이런 얘기 하시겠다. 맞아. 피부가 좋네. 그냥 신생아요? 대기업 가면 4시간대, 5시간대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손 되게 많이 들어요. 4-5시간. 근데 그게 뇌가 엄청나게 노화되고 있고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7시간 이상 꾸준히 자야지 우리 뇌가 버티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짧게 자는 거 1위 아니면 2위로 연구마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중국만 해도 사실 낮잠도 많이 자고 길게 자거든요. 맞아.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일찍 일과가 끝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우울증이나 자살률 같은 걸 다 높이는 문화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자야 됩니다. 저 엄마가 그랬어요. 나 중학교 때 한참
잠 많을 때잖아요. 죽었냐? 죽었어? 이거 만들어야 돼. 비트박스처럼 만들어야 돼. 뭐 9시간 주무세요. 막 이런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런 거.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11시에 웹툰 뜨는 거 보고 자야 되니까. 그러면 경세는 왜 그 자신과 비슷한 사람한테 더 그 동족 혐오를 심하게 느낄까요? 동족 혐오 근데 다들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많죠. 있죠. 많죠. 어디서 느끼셨어요? 대표적으로? 부모님. 화장이 아 진짜 너무 솔직한 대답 아니에요? 리터럴리. 너무 예상과 네. 바뀌어가지고. 리터럴리.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내가 싫어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인데 나한테 보이네. 저는 제 애한테서 저의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 네. 애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미치겠어요. 죄송한데 얘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책에도 적은 건데 애가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마룻바닥에 눕다가 화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지 혼자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꽝하고 막 이러고 있길래 그냥 사실 웃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런 너무 거 나 많이 했으니까 같으니까. 야, 너는 무슨 인간 폭탄이냐고 어떻게 그러냐고 이랬는데 인간 폭탄. 진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잠시 뒤에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마루에 눕다가 다른데 머리를 박아가지고 단어가 너무 웃겨요. 죽었냐? 이거랑 똑같잖아. 신생아냐? 이것보다 더 세. 인간 폭탄이냐? 네, 근데 어쨌든 경세랑 이제 그 동만이는 네. 둘 다 보면 열등감이 있죠. 그쵸. 네, 정신과에서는 이제 모든 대인관계는 투사로 시작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만이나 경세는 사실 그 사람 자체를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 비쳐 보이는 거울처럼 자기를. 보이는 나를 혐오하는 거. 원래 근데 너무 가까우면 자기 자신으로 인식해서 더 막 그런다고 하던데. 오, 자기한테 네. 하듯이. 맞아요. 자기한테 이게 하듯이.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래요. 부모들이 특히 저도 아까 찔리 지방이 말하니까 부모들이 자녀한테 더 막대하는 이유는 자기 연장선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MRI 같은 거를 봐도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뭐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어떤 신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뇌에서 인식한다고 해요. 자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떤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화살을 돌릴 수 있는 만한 건 없나요? 알아채야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둘은 서로 결국 막 독설을 던지다가 알아채잖아요. 그리고 또 경세의 아내분으로 나오는 네, 막 대표. 고혜진 네, 대표님. 고혜진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마치 하고 있는 거의 사람이에요. 거의 정신과 의사 진짜. 선생님이던데 진짜. 상황을 다 꿰뚫어 보면서 맞아. 되게 나 진짜 적절한 꼬박 말들을 너무 좋아. 남겼잖아요. 나는 박경세 존경한단 말을 했을 때 와 진짜 너무 명대사였어요. 나 박경세 존경해. 박경세는 또 써. 또 만들어. 며칠 펑펑 울어. 눈물 콧물 질질 짜가며 울어. 그리고 또 링 위에 올라가. 그렇게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게 너와의 차이다라고 딱 말해주는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때 뭐가 보이는 거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죠.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대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모자무사. 그죠. 또 같이 한번 보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 장면이구나.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데? 한 방 날렸다. 난 이게 진짜 드라마라고 생각해. 이 부분이. 야 이거 진짜 명장면인데. 나 싫어하는 놈들한테 내가 왜 잘해야 하는데? 맞아, 이 절사도. 나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걔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나는 리트머스 같은 남자야. 이거 적어놨어. 상대가 산성이면 나도 산성. 상대가 알칼리면 나도 알칼리. 형이 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졸라 사랑스러운 졸라 놈이야. 사랑스러운 놈이야. 이거 너무 마음 아팠어. 이때 처음으로 인간 같았어. 감정은 의지로 못 바꿔요. 절대. 작은 성공 그런 게 있어줘야 기분이 바뀌지. 근데 이거 진짜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작은 성공 성취해야 되는 거. 감정 절대로 의지를 못 바꾸죠. 맞아.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겪어보려고? 거기 비트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안 부끄럽니 황동만? 계속 시비 걸어. 그런 말하는 선배님이 부끄러운데요. 어떤 인간이 되겠다. 그런 목적. 힘 있는 엄마요. 여긴 좀 앵했어. 보통은
엄마한테 이렇게 당하면 엄마 잘 안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 오늘 진짜로 진료실 오신 분이 시험관 여러 번 해서 겨우 아기 가지셨는데 그분이 오늘 그 얘기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상담 치료하면서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자기 상담에서 부모님과의 얘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이제 받았던 거나 어떤 상처나 결핍 같은 게 떠올랐고 그래서 아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으니까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가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반대로 이렇게 재도전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분들도 되게 많죠. 와, 그럼 이거 약간 치유가 됐다는 어떤 또 다른 그쵸. 모습이구나. 네. 또 다 기억에 남았던 대사 또 뭐 있어요? 박 대표 맞나? 최 최 대표님이 대표. 그 중간에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돈은 기가 막히게 돈 되는 대본을 알아. 이거를 이제 와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장면 중에 동만이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 중에 이 대사가 있는데 물론 어떤 표현 방식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저는 이게 어떤 그 대표가 인생을 살아온 최고의 그 통찰력을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주고 들을 때도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동만아 저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진짜 고마운 거야. 저거 진짜 찐이야. 넌 이제 더 이상 감성에만 젖어들지 말고 이제 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았니?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황동만 너는 링 위에 올라가 본 적 없는 놈. 그래서 연민도 뭣도 없고 그저 남 망한 거에 신나서 좋아라.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야. 너는 뒤졌어. 링 위에 올라가서 한번 얻어 터져봐. 이게 진짜 엄청 큰 급의 차이예요. 맞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운의 천재 같은 어. 포지션에 자기를 몰아 넣어놓고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뭐라도 해야지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진짜 작은 알바 같은 거부터 시작하자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걸어서 배달하는 거나 병원에 걸어 오셨잖아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쌓아서 그 돈으로 내가 뭘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진짜 내가 결국 성장하는 거거든요. 멈춰 있냐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냐의 차이인데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게 이걸 해보자라고 하면 진짜로 하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두 분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바닥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맞아. 어쨌든 내가 이런 마음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내가 그냥 두려워하면서 림에도 못 올라갔었구나. 근데 이제 진짜 링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 변화가 정말 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경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키려고 한 말이지만 진짜 뼈 있는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님이 이 말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 고 대표가 이어서 맞아요.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링 위에 올라본 놈하고 아닌 놈하고 진짜 차이가 난다라는 게 뼈저리게 느꼈던 게 제가 한번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진짜 아예 웃음이 안 터져가지고 진짜 트라우마를 진짜 시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개그를 짜도 검사를 맡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최전선까지 아예 이렇게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닥이 어디인가까지 저는 내려가 봤거든요. 이거를 인지한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바닥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저 인정을 했어요. 나 너무 쪽팔렸어. 하기 싫었어. 무서웠어.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때서부터는 링에 올라간다는 게 이제 그때는 그 극단을 그만둔 상태여가지고 저는 링에 올라간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였었거든요. 그 링에 올라간 그 대사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작가님도 진짜 터져본 그 경험 무조건 있으신 분이구나. 이 부분 진짜 감탄했습니다. 전가요?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궁금하네요. 저는 얌전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얌전한 아이예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다. 저는 얌전한 아이예요. 약한 애가 아니고. 너무 잘못 말했잖아. 어디부터 연기인 거예요?
어떻게 봐도 이렇게 못 읽냐? 너무 잘못 읽었잖아. 반대로. 아 심지어 아니 제가 어제 좀 늦게 오늘 4시간 잤나? 그래서 밤에 쓰느라 난 얌전한 아이 아니에요. 약간 아니에요. 임성환 작가님 드라마 냈잖아. 난 얌전하지 않아. 얌전하고 배겨? 그리고 은하랑 그 동만이가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을 때 동만이가 우울할 땐 아주 작은 성공 그런 게 있어야 기분이 바뀌지. 그치. 그 의지로는 그 우울이 치료가 안 된다. 의지로 어떻게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고 그 뒤에 했던 말이 그래서 난 여기서 매일 뛴다.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내 불안을 잠재워. 힘들게 하는 그거랑 싸우지 마요. 가위 같은 거예요. 상대 안 하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게 둬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이 잠재워진다. 이 정도면 거의 대본집인데 그냥. 그리고 상대방의 노예. 상대가 좋아하면 안심, 상대가 싫어하면 불안. 상대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감정의 노예. 이거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 진짜 웃긴 게 마음에 들면 멈추고 쓰고 다시 봐. 네. 거의 공부하다. 잘했는데 그 중에 뭐가 1등이냐니까. 들으라고. 경청할게. 그냥 경청하시라고. 다음은 저는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 즐겨요. 두고 봐라. 나중에 엄청 부끄럽게 해주리. 저는 엄청 잘 될 거거든요. 아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되게 많다고? 혼자 인스타 키고 라이브 할게요. 라이브. 모자무사 명대사 모음집. 아 저는 우리 그 리샤님께서 한 가지 찝어주셨던 그 네. 감정이 의지대로 그 변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저 예전에 그 처음으로 제가 정신과인지 뭐 심리 상담인지 뭘 검색을 해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는 병원을 한번 간 적이 네.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였었거든요.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내가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 줄 안다. 근데 이건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약간 머리에 뭔가 띵 하고 맞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약간 되게 덤덤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리고서 약을 막 지어주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좀 너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을 좀 제 스스로 단약하고서 제 맘대로 단약하고서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네, 그 네.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좀 이렇게 잘 이겨냈었나? 막 그랬었는데 못 이겨낸 거야. 봐 지금 내가 이겨냈었나 했던 거는 못 이겨낸 거야. 야, 엔딩까지 안 본 거야. 아무튼 그랬는데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항상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울증이 한번 오면 우울 에피소드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우울증이 확 왔을 때 내가 무너지는 기간이 있는데 네. 이게 치료 받으면은 많이 줄어들고 덜 힘들 거를 치료받지 않으면 훨씬 더 길고 크게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겨낸 분들이 지나가긴 지나가거든요. 무조건 네. 끝나요. 근데 항상 꼭 약물 치료하고 항상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진료실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걸 내 안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막 이걸 파고 들다 보면 나만의 답을 찾아서 이제 내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과 감정은 절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찾아왔을 때 빠르게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가서 가볍게 뛰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냥 한 편 보든지 많은 분들이 그 감정으로부터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대부분의 순간엔 사실 또 회피할 필요도 있어요. 항상 마주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1시간 동안 이제 나 또 고민하고 맞아요. 막 자책하면서 힘들어질 거 그걸 뭐하러 겪어요. 사실은 아 얘가 날 또 괴롭히러 오는구나. 현명하게 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지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듣기 좋은 앨범이 바로 제 앨범인데요. 박문치의 바보지퍼.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한 앨범입니다. I love my job 이거야 뭐야? I love my job. 저는 거기 좀 많이 슬펐어요. 알 수 없으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는데 결국에 뱉은 게 도와줘였던 거. 참가자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이걸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와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줘에서 저는 눈물 네, 났어요. 저도요. 진짜. 도와줘에서 그 간절함이랑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거기가 좀 슬펐고
그래서 너의 1위 뭐냐고. 다 1위야. 나중에 그러니까 라이브 들어보라고. 야, 또 요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누구였는지 디스스 저부터 해야 돼요?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박경세 감독님이 떠올랐어요. 약간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박경세가 어떻게 보면 네. 운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이제 의대에서 2번 유급했다 그랬잖아요. 네. 3번째 유급하면은 저희는 원래 제적이에요. 이제 학교 헐, 끝이거든요. 어머머. 근데 이제 제가 2번째 유급하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부를 이제 진짜 열심히 시작했어요. 열심히 시작했는데 시험 전날에 예. 밤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쓰러진 거예요. 기숙사 방에서 깼는데 어머, 시험 웬일이야. 시작 시간이 된 거죠. 근데 그 기숙사가 제가 있던 대학 이제 기숙사가 산 위에 있어가지고 진짜로 되게 멀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일찍 갔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 시작 시간인 걸 망했잖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두 학번 밑에 후배 중에 그나마 이제 내려가서 조금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시험 시작하면 보통 폰 내잖아요. 폰 걷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나 망했다, 데려와 주라 하니까 그 친구가 온갖 쌍욕을 하면서 데리러 왔죠. 이제 어머. 오토바이를 그 타고. 친구분 진짜 소름 돋았어. 네. 지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자기 시험 시간 좀 손해돼도 괜찮으니까 데려가겠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딨어.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매년 그 친구에게 이제 보온한다고 고기도 사고 소고기? 이렇게 와. 소고기랑 술 사는 자리를 대박이다. 항상 가지고 있는데 와 대박. 사실 그 친구가 거기 안 도와줬으면 저는 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부자들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저희 같이 있는 친구가 계속 하자고 꼬셔가지고 얘는 귀찮게 왜 이러나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했고 또 박경세 감독이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데 티 안 내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황동만이 그걸 계속 건드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저보다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는 부럽고 유튜버요? 앞에 계시네. 부럽고 우리 채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봐 주나 싶기도 하고. 난 얌전한 유튜버 아니에요. This is 얌전하신 분은 얌전하지 않으신 분. 얌전하지 않는 저는 한선아 배우님 미란 밝은 이미지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제가 엄청 분위기 밝은 메이커거든요. 분위기 메이커. 네네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역할이긴 한데 의외로 또 속은 엄청 여린 분이더라고요. 그거를 티내는 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내가 조금 많이 여리다라는 거를 그런 점에서 뭔가 나와 조금 비슷하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없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들 중에 한 퍼센테이지가 맞아, 조금씩이라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저는 처음에 황동만 나왔었을 때 당연히 저 급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 예전에 제 개그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열등감에 엄청 사로잡혀 있고 또 저희 이제 기수제였는데 우리 기수 중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동만을 보면서 좀 20대 초반의 제 모습, 약간 그런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좀 이렇게 엿봤다라는 거. 저도 박경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박경세가 이러잖아요. 난 내 글이 제일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 제가 되게 옛날에는 남의 음악 안 듣는 거에 좀 막 이상한 자부심 같은 거 있었거든요. 나는 막 참고 같은 거 안 하는데? 약간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뭔가 박경세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은 많이 열려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존중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옛날엔 좀 더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남의 책 잘 안 보려 그랬어요. 오늘 하는 질문들이 다 This is 좀 현대인을 통찰한다. 우리 지금까지 카포클 그 질문들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질문들. 이제 살아가다 보면서 나는 엄청 열심히 사는데도 약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한 약간 실천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열심히 사는데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때 왜 초라하게 느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초라하다고 전 느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튜브 처음 시작했었을 당시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막
엄청 매진을 했어요. 진짜 모든 영혼을 다 갈고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저 약간 막 나는 진짜 지금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지금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한량이거든요.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선생님처럼 어떤 그런 정보성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필 코미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느낄 만한 또 콘텐츠도 카테고리도 아니다 보니까 거기 뭐 조회수도 안 나와.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바쳤어. 내 청춘과 내 나이 뭐 영혼 다 바쳤는데 안 나오니까 난 굉장히 지금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나 보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실천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자 지금 나는 무가치한 것과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겨낼까 해서 했던 건 아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떡상할 수 있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를 되게 쫓았단 말이죠. 근데도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야 이거 하면은 요즘 떡상할 수 있대. 우리도 이거 해가지고서는 조회수 되게 잘 나왔어. 이 주제 되게 좋아 해가지고서는 온갖 거 다 해봤었거든. 근데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뭐 해봤는데도 떠 먹여준다는 주제로도 안 되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존하기 위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막 제 동료들이 다 이제 개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시리야 조용히 안 해? 조용. 아직 집 아니야. 언니 진짜 코미디다 진짜. 난 얌전한 유튜브 아니에요. 진짜 얌전하지 않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동료들의 조언을 가장한 어떤 뭐 조롱 그런 게 또 많았죠. 아니 나 그냥 다 해봤는데 그래 네가 무슨 말로 조언해주는 알겠는데 그냥 저는 그런 거를 그냥 그래 고마워 조언해줘 진짜 찐으로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맙다 애 단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난 내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 그냥 집중할래. 내가 생각했을 때라도 그냥 나 혼자 생각했을지언정 가치 있는 걸 그냥 만들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되게 좀 초라하다 느낄 때는 당장에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저는 그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직업적으로는 그게 실천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약간 좀 의도적인 고립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최소한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시도하기에는. 저는 되게 이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주변에 되게 큰 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남들이 보기엔 진짜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그쵸. 이름만 되면 아는 곳에 다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무가치하다, 공허하다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최대한 큰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큰 직장일수록 나는 되게 큰 기계의 작은 부품이어가지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루의 절반을 여기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처한 어떤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꽤나 많습니다. 맞아요. 일에서 너무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이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일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진짜 끝까지 나한테서 답을 못 찾았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남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많아요. 나한테서 못 찾을 때는 남을 도와주거나 진료실에 실제로 많이 듣는 게 이제 뭐 유기견, 유기묘 봉사활동 하고 오고 아니면은 주말에 사람들끼리 뭐 성당 사람,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디 보육원에 아이들 봉사활동 가거나 오면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게 나한테만 집중할 때는 얻을 수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잘 못 받을 때 또 팀으로 하는 그룹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룹으로 밴드 취미 활동 같은 걸 해서 같이 뭐 하거나 그룹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 같은 거 단체로 뭘 나가거나 할 때 나는 정체돼 있을지 몰라도 우리 팀원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 힘들 때 셋이 걸그룹 하자. 뭐 누가 센터야? 내가 센터? 누가 센터냐고? 나 얌전하지 않아서 센터 안 시켜주면 안 해. 박혜영 작가님 작품이 그렇게 호불호가 갈린대요. 다 호였어, 불호였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불호였어요. 호였어요? 전 호였어요.
생호. 저는 진짜 섞여 있어요. 아, 죄송한데 하나 정하셔야 돼요. 맞긴 해. 진짜 진짜. 맞긴 해. 호. 완전 야무졌어. 호인 이유? 재밌고 뭐 정말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을 잘 담아낸 작품이어서 그래서 저는 박혜영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부터 해서. 저는 그 불편한 스토리랑 그 스타일리시한 화면 연출의 그 조화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화면은 진짜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모든 장면이 너무 예쁘고.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 과거에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네. 이제 정신치료란 어떤 신경증적 비극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이제 평범한 불행으로 전환시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비극에 빠져 있고 너 그러니 정신과 의사는 너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답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이런 특별한 비극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자기 연민 주인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저는 굳이 황동만의 부모님이 원래 부자였는데 친척이 다 가져간 거다, 그리고 변은하의 부모님이 최고의 배우였다라는 이런 설정이 꼭 필요한가? 아, 인정. 네, 그렇지 않아도 보험 같은 거네.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서사를 부여하면서 자기 연민에 더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동일시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뭔가 그 사람들은 가진 자이고 자기는 아니라고 느꼈을 때 더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평범하게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데 평범한 척하는 등장인물들이지만 평범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호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호와 불호가 섞여 있는데 아. 불호를 얘기하자면 루머 진짜 잘. 아까 분명 불호 섞여 있다고 말하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저는 진짜 섞여 있어요. 불호가 꽤 있었고. 저희가 이래요. 아, 대답은 호라고 하셨어가지고. 그러면 불호라고 하셨어야 맞는 대답이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불호인 것 같아요. 아, 저랑 같은 편이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불호라고 느끼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보통 저는 드라마를 보면은 일반적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뾰족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를 오늘 보고 다음날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아, 나 그거 못 봤는데, 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갔어 안 갔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오해영 이후로 그 작가님 그 작품을 처음 본 거여가지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없어. 에피소드가 없이 그냥 되게 잔잔히 흘러가는 그 바닷가를 그냥 이렇게 자연 다큐처럼 찍어놓은 거라서, 야, 그거 어제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하면은 딱히 무슨 내용이라고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뾰족한 사건이 없어서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좀 저는 도파민 중독에 좀 주의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맞아. 언니 임성원 작가님 작품 네, 좋아하니까. 한 3배속 해야 약간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호였지만서도 매니아층이 많은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차차 알아가 보려고요. 몰라. 절대 호라고는 얘기 안 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 쌩님과 함께 저희가 또 의학적인 지식을 함께 나눴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우리 리샤 오토샹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토상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오토상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리샤가 되게 좀 마음이 약하고 되게 좀 순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기 잘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저희가 로맨스 스캠 조심하라고 되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책 가져올까 하다가 되게 그냥 고민하다 안 가져왔는데 제가 진짜로 선물 드릴게요. 책 제목이 문제적 사랑이거든요. 네. 이제 그 집에 가시면서 뭐 아내분이랑 되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오늘 어땠는지 이제 찐으로 나오잖아요. 아, 오늘 환자분들 미안. 그 새 환자. 제가 처음에 이거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시간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시간, 아 여기는 되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놓네. 다들 그러세요. 사실 와서 뭐 1시간 좀 녹음하고 뭐 금방 끝나겠지 해서 작가님한테 제가 혹시 이 스케줄대로 가는 건 아니죠? 라고 했더니 저희는 항상 시간이 오버된다고. 그래서 뒤에 약속 미뤄야 돼. 중간쯤부터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작가님이 진짜 그냥 농담하신 게 아니구나. 계속 막 떠들고 싶어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어떤 뭐 유기공포 마냥 어떤 그런 게 있나? 집에 가기 싫어하고 얘기 계속 하려고 그러고. 맞아. 정말 공부.
다들 집에 가면은 그냥 울면서 혼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야 돼.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저희 중에 조금 뭔가 문제가 그거를 이제 해야 돼. 처음 해야 되고 아시겠죠? 끝에 해야 돼. 이젠 진료가 좀 대답해주세요. 됐잖아요. 근데 한 명은 무조건 골라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못 나가요. 이거 여기 진단 저희 나와서 제가 못 볼 나가요. 때 문치님께서 제일 안정적이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그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긴 그건 그래. 진단 나오셨잖아요, 선생님. 너 쳐다보신다. 어떠상 가는 거야? 계속.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빨강이에요, 핑크예요. 어쨌든 책을 선물 드릴 테니까